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또 의미 있고 좋은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 주관을 맡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 대표 최성진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굉장히 회사도 훌륭하고 또 개인도 유능하신 투자자 두 분을 모시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는데요. 소개는 조금 이따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세션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인데, 오늘 전체 주제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라는 굉장히 진지한 그 주제인데, 진정한 혁신은 역시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지만 또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경희 소풍벤처스 이사님하고 신한벤처투자 하정희 전무님 두 분 모셨는데요.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벤처스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희라고 합니다. 소풍벤처스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까지 약 130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로 중점 영역은 기후테크 영역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사스 영역까지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벤처투자의 하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목표로 조성된 그룹 SI 펀드를 맡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AI 생태계의 이 쓰나미라는 것이 금융 환경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불어닥치고 있는지라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편안한 그러면서도 안전한 금융 환경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실 때는 이렇게 두 손바닥을 세게 마주쳐야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박수가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저희? 네. 네, 여러분들 두 눈에 이렇게 혈색이 눈에 혈색이 도면 안 되죠.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작년부터 특히 이제 투자 영역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실제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급감한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데이터상으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거시경제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아주 장기 추세로 보면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투자받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풀린다 하는데 9월이 현재 그렇게 많이 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현재의 어떤 투자 위축 시기, 이거에 대해서도 투자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언제쯤 풀릴 것 같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정희 상무님부터 먼저. 네.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 대비 위축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저희가 동시에 받는 통계는 2020년 대비는 올해 상반기 투자금이 한 40% 올랐다, 이런 내용도 저희들 같이 받아보고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그때의 낮은 금리 또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었던 스타트업 생태계의 호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거시경제의 영향이었었다는 것을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부터 있었던 여러 위축 현상들이 생태계 여러 멤버들의 좀 괴롭게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했지만,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은 저는 일면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스타트업과 또 투자자 간의 그 컨버세이션을, 그 대화를 좀 더 건설적으로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진짜 높이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회사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에 관련된 원래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대화를 예전보다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는 광경들을 요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되기로 모태펀드 내년 출자 금액이 뭐 4,500억으로 한 작년 대비 40% 역시 또 증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자들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기뻐했죠. 물론 그 출자 사업에 우리가 당첨이 돼야 진짜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 투자 생태계라는 것이 국내 정책하고 또 모태펀드의 그 크게 영향을 받는 그 환경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들이 따뜻해져서 좋은 투자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당장 늘린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많이 그렇죠. 늘어날 것이다. 네, 네, 최경희 대표.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약간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챗GPT나 이런 거 나오기도 했지만, 그 올해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의 투자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면 섹터별로 IT 영역은 거의 60% 정도 투자금도 줄었고 투자를 받은 횟수도 되게 줄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증가했던 섹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영역의 경우는 투자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 이전에 스타트업 방식의 성장을 하지 않았던 조금 다른 형태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로컬이라던가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또 키워드를 잡으면서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IT를 기반으로 했던 투자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의 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이제 투자 상태가 위축되니까 창업자들은 또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힘들고, 투자자들은 또 출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이제 호시절이 가고 약간 진실의 시간을 이제 대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자분들한테 지금 창업해서 성장하시고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어떤 창업자보다 되게 단단한 모습을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경기는 또 회복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몇 년 뒤에 그분들이 시리즈 BC 할 때는 좀 또 호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뭐 이제 이 지표상으로나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하반기부터는 뭐 풀릴 것이다, 아니면 또 드라이 파우더라고 이제 이미 출자받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도 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LP들이 출자를 해줘서 그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운영 수익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는 한데, 좀 살짝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시절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20년, 21년에 스타트업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호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그 창업자 우위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저기 그 창업자가 투자 일주일 안에 클로징 안 하시면 딴 데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심도 못 열고 여기 우리 좋은 데인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전 투자자 우위 시장이라고, 투자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이? 어떻게 보세요? 특히 최경희 이사님은 창업자 출신이시니까.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투자를 할 때는 급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엔 저도 말씀드린 대로 미팅을 하면서 투심 일정을 잡았고,
납입 일정까지 잡으면서 시작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졌었던 시절이 정말 있었는데요. 경쟁도 너무 심했고, 근데 이제 셀러 마켓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좀 창업팀하고 오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제 스토리보다 창업자가 정말 얼마나 이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단단한 모델링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페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 버블 때 투자했던 투자팀들이 올해 시리즈 A를 저희는 돌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작년 밸류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님들의 멘탈 케어와 되게 투자 유치 전략을 잡는 게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이어서 양쪽의 힘듦을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정인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냐 아니면은 뭐 언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좋냐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대비되는 팀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러닝을 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거든요. 이제 한참 모두가 우르르 몰렸었던 그때에 높이 가격을 받았으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모두 당황하시더라고요. 투자하셨던 분들도 당황하고 그건 투자사도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높게 밸류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흥행이 안 되니까 당황하는 스타트업에도 그렇고 그거는 사실 어떤 시절에도 그냥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맞이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랜 뭐라 그럴까 신중함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는 게 결국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국면을 우리 생태계가 더 투자자와 창업가가 잘 견뎌내고 또 좋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짧게 뭐 의견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하정희 상무님이 모태펀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을 보고를 받고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는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투자 측면에서도 일단 모태펀드와 별도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 원을 조성하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를 가지고 딥테크나 글로벌 또 세컨더리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재원 조성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이런 모태펀드를 증액시킨 거라든지 뭐 스타트업 코리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네, 저는 그 세 가지 키워드 아까 딥테크 또 세컨더리 또 뭐였었죠? 네, 글로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내셨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컨더리 관련돼서 잠깐 그냥 언급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이게 민간 자본을 잘 돌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특히나 뭐 딥테크든 아니면은 다른 또 이제 우리 최경희 파트너께서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뭐 기후 펀드든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8년 만기 벤처 펀드 혹은 길어봤자 10년 이내 IPO가 되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를 하면서 엑싯을 해줄 수 있는 그들의 구주 엑싯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사실 이 투자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서 키워드를 진짜 잘 뽑으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세 가지 외에도 제가 약간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좀 제언드리고 싶었던 것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First Loss Capital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정책 펀드, 모태 펀드에서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경희 이사님 같은 이 임팩트 투자 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특정 펀드에 조성을 하고 있을 때 특정 LP가 그 펀드가 만약에 손실이 나면 일정 퍼센티지의 손실을 내가 먼저 껴안을 테니
다른 LP들은 부담을 좀 덜 가지시면서 들어오셔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해외에서는 사실 DFI라고 부르는 개발은행들 그리고 큰 재단, 자선 단체들이 이러한 그 First Loss Capital로서의 툴을 사용해서 민간 자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투자를 일으키는 데 꽤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태 펀드 출자 공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LP 인센티브 항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에 그래서 모태 펀드에 우리한테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선 손실 충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되는데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역시 자 우리가 뭐 신한벤처투자 혹은 소풍이 이것을 모태에서 이만큼을 주시면 펀드를 조성을 할 때 모태에서 모태 출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역시 손실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LP에게 또 이제 부담이 덜하니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태에서 요구하는 꼬리표가 또 있어요. 그 옵션을 쓰면 만약에 펀드가 이익이 나면 역시 LP에게 돌아갈 일정 퍼센티지를 우리에게 먼저 다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실 저희 민간 펀드 입장에서는 민간 VC 입장에서는 대기업 LP나 금융기관 LP한테 가서 자 당신의 손실 떠안아 드린다는 데가 있지만 이익이 나면 역시 일정 퍼센티지를 저쪽에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감한 VC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좋은 펀드예요. 이런 이 사회에 고용을 일으키고 지난 십수년 동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렇게 일으켰었던 진정한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퍼스트 로스 오브 캐피탈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 꼬리표라는 거 손실도 떠안을 테니 이익이 날 땐 더 다오하고 하는 그 조건은 과감하게 떼어버리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뭔 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제 의견 짧게 덧붙이면 그 뭐 세컨더리나 지금 말씀하신 쪽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리지 하지 않도록 저는 그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그렇게 운영하든지 뭐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결국 생태계에 누군가 전문적인 사람을 알아서 뭐 개인 투자조합이나 뭐 이런데 큰 돈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사실 뭐 정기예금이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권하는 어떤 펀드 가입하듯이 스타트업 펀드 가입할 수 있으면 사실 모태 펀드가 그 한 2005년 정도부터 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누적 평균 수익률이 대체로 뭐 해마다 좀 다른데 6에서 8% 정도거든요. 지금 고금리라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금리 1% 2%대 그를 저희가 지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고수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돈을 정부가 모태펀드에 돈을 많이 넣었지만 돈을 안 잃어버리고 돈을 다 벌었습니다. 한 20%는 손실 나고 80%의 수익이 나서 손실을 포함한 수익률이 8%니까 굉장히 고수익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좀 그런 혜택을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가지고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최경희 이사님은 네. 저 세컨더리 너무 환영하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얼리 스테이지 투자니까 그 펀드가 뭐 국내 펀드 보통 8년 만기가 많은데 이제 딥테크 투자를 할 때는 이 8년이 정말 짧은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 투자 같은 경우는 연구 기간이나 뭐 실제 POC를 하고 상용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이 투자를 한 이후에 이걸 회수하기까지의 시간이 8년으로 되게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한 2, 3년 차에 투자했던 기업은 저희가 7년 차 때부터 회수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회수를 해야 돼서 이거는 조금 정부가 내놓는 이제 딥테크랑 글로벌의 키워드라면
세컨더리는 정말 같이 가실 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비해서 창업가와 투자자가 엑시트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죠. IPO까지 가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M&A가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M&A 케이스가 이제 극히 드문 상황이거나 혹은 이 M&A가 진행되더라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탤런트 애퀴지션의 단계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 분야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딥테크랑 글로벌은 좀 투자 영역과 관련된 거고 세컨더리는 또 정책과 관련된 거여서 이 세 개를 같이 키워드로 묶으신 거는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묶으신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전 너무 환영하고 상무님 말씀해 주신 거 좀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오늘 모더레이터께서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하나 꼭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은행에 가가지고 정기예금 가입하듯이 설명 듣고 근데 위험은 해지해야죠. 어느 스타트업이 잘 나갈 건지 국민들이 아시기는 힘드니까 굉장히 이제 펀드 오브 펀드에 넣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하고 네 지금 그 엑싯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거는 저 하정희 상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공동의 목표는 어쨌거나 엑싯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초기에 투자하시는 경우는 이제 뭐 스타트업의 엑싯이 그 일반적으로 IPO나 M&A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그 이전에 엑싯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한 벤처 투자 정도 되면은 뭐 IPO나 그 저 M&A까지 그때 이제 엑싯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신한 벤처 투자가 금융권 CVC니까 사실 그 IPO 중심으로 엑싯하실 것 같은 분위기지만 네, 이 스타트업의 어떤 엑싯 전략, 뭐 또 M&A 관련해서도 IPO나 M&A, IPO는 워낙 전문 분야이실 것 같고, 그 엑싯 전략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M&A가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그 누군가와 머저를 하거나 또 누군가가 있어서 그에게 의해서 어콰이어가 되는. 그래서 이 누군가라고 하는 상대가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실 스타트업도 나의 이제 혁신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 어디에 그러니까 즉 어떤 시장에 어떤 산업군에 어떤 대기업 혹은 이미 스케일업한 어떤 스타트업에게 눈에 띄일 수 있을지를 초장부터 알고 가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네트워크 하시고 POC 하고 파트너십 맺고 제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아니까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옥석 뭐 이렇게 해서 발견되기를 바라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그 회사가 자생적으로 이제 이익을 내면서 계속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면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회사를 이제 초기 운용 비용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은 스케일업을 하려고 할 때 차입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외부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IPO에 걸맞는 회사인지 M&A에 걸맞는 회사인지를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 혹은 PE 이런 분들은 인내 자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검토한 어떤 서비스 회사의 예를 들어보자면 태생이 글로벌이에요. 태생이 글로벌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국내에서는 IPO 카테고리 어디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들을 업어갈 이제 상대 회사가 안 보이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서 아주 얼리 스테이지인데 프리 A 끝내고 이제 A 라운드를 도는 그 와중에 지금 미국으로 플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가 향후 한 3, 4년 지나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M&A 매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이제 혼자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받고 여러 뭐 엑셀러레이터나 조력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니까 엑시 플랜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듣다가 이제 궁금해진 건데 이 엑시 플랜은 창업자가 창업 언제부터 가져야 될까요? 그 해외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시리즈 A 이전에 이미 투자자들이 엑시 플랜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제 어쨌든 대략적인 우리는 뭐 3년간 디벨롭하고 구글에 팔 거다 뭐 이런 식의 현실적인 엑시 플랜이 없으면 좀 별로 창업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리즈 A 이전에 엑시 플랜까지 물어보지도 잘 않곤 하는데 엑시트 해보신 최경희 이사님은 우리 창업자들이 언제부터 엑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질문지 좋다. 없는 거 질문 안 하시기로 하셔놓고 저는 저희 포트폴리오사한테는 그 제가 투심할 때 물어봐요.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쭤보냐면 대표님 3년 뒤 상상해 보면 우리 회사를 누가 어떤 이유로 뭐를 강점을 두고 M&A 인수를 타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때 엑시트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 뒤로 또 한 2, 3년이 흘렀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떤 회사가 우리를 과여하려고 할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저는 요 용어는 비즈니스 모델과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라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차별성과.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시다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좀 더 큰 회사를 자꾸 보시게 되고 그 보게 되면서 저 회사가 못하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물어보고요. 이제 사실 이 M&A라는 것은 한국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좀 POC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CBC들을 많이 만드시면서 스타트업과 접점을 만드시니까 이제는 조금 이런 질문이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뵀던 그 대기업 CVC 한 분이 CVC를 만들어서 스타트업 투자를 계속 올렸는데 사내 CFO가 계속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재무제표로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이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투자를 못 하겠다.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가는 걸 보시고 이제 스타트업은 어떻게 굴러가는구나를 이제 그때 조금 더 다르게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간의 간극이 컸다면 우리가 아는 뭐 컬리도 있고 그 이후에 대기업에 인수되는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그 접점을 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던 사례가 미국에 그 제가 현대에 계신 상무님께서 발제하신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사운드하운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 음악을 틀면 보고 이제 맞추면 이게 무슨 음악인지 알려주는 앱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아래 광고뿐이 없어요. 근데 저도 몇 년 동안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 계속 썼거든요. 근데 현대가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현대 자동차가.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여기에 투자했나 했더니 음성 인식과 관련된 보이스 음성 기술을 좀 얻고 싶은데 현대가 IT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런 소스를 안 주는 거죠 현대한테. 그래서 이 업계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업체 중에 이제 좀 리서치를 하시다가 투자를 하시면서 약간 현대차에 맞게 또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사운드하운드 대표는 현대차가 우리한테 왜 투자를 하지? 차 안에서 음악 들을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기술이 되게 다르게 상용화됐기 때문에 이제 창업자들하고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종 그 사운드하운드 사례가 되게 많이 생각나서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동종 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특정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종종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강제로 피보팅되는 여기다 쓰려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딴 데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사전에 예상 질문을 조금 드렸는데 그 벗어나는 질문 드려가지고 네, 예상 질문에 있는 거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다시 최경희 대표님. 네, 네, 그 소풍벤처스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임팩트 투자 하시는 쪽인데 한참 이제 그 소셜 임팩트 투자 이야기하다가 한 재작년부터는 또 ESG가 한참 휩쓸고 이제는 또 이제 클라이밋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전히 ESG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뭐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 ESG를 기본으로 한다는 투자사들도 이제 계속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ESG가 뭔지 또 약간 뭐 환경과 소셜 임팩트와 사회적 영향과 또 지배 구조와 서로 연관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좀 이게 왜 중요하고 또 대기업의 ESG는 그래도 저희가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뭘 하시려는 건지 스타트업에서 ESG를 실천하거나 그거를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 뭐 임팩트 투자, ESG 저도 약간 키워드 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가 임팩트 투자도 되게 여러 단계들이 있죠. 뭐 되게 이제 임팩트를 정의하는 기준도 뭐 정말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쪽 업종 뭐 총기류, 뭐 마약, 뭐 이런 돈이 되지만 뭐 사행성 게임 이런 영역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네거티브 스크리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섹터 투자 영역까지 되게 다른 기준들이 좀 적용이 되는데 이제 ESG라는 게 조금 더 화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도권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임팩트 투자, 소셜 임팩트나 임팩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젠 이게 IFRS 공시로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ESG는 규제가 움직이는 시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제 규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ESG에 대한 키워드가 떠오르게 됐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ESG와 관련된 ESG는 사실 이제 뭐 파이낸스 영역에서는 재무가 아닌 비재무적인 요소로 관주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거추장스럽죠. 재무적인 것도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평가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것들이 이제 공시와 연관이 되면서 조금 더 강제성을 띠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한 40% 정도의 자산은 책임 투자로 가겠다. 뭐 이렇게 말을 공시를 했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대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리 스테이지 투자로 오면서 저희가 기후라는 섹터를 선택했던 건 기후라는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섹터 자체가 임팩트라는 이야기를 늘 했고 이것이 이제 ESG에서 일하는 환경 부분과 다이렉트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섹터를 기후라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연관되는 게 되게 많아요. 기후 안에 들어가면 뭐 환경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투자 영역에서 되게 핫했던 키워드 상장사 투자에서도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들이 조금 더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금 자체가 평균 티켓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2억에서 5억 정도 한번 투자를 하는 극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제가 이걸 만들고자 해요. 뭐 한번 뭐 랩 스케일 상태에서 이렇게 랩 실험을 해봤더니 이 정도 가능합니다라고 만들고 들어왔는데 그 ESG에 들어가는 가이드를 그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투자를 할 때 저희 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또 이제 이런 거에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고 기후 환경 또 창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이런 환경을 보는 관점들이 남다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크리테리아가 좀 명확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기업이 좀 성장하고 스케일업이 되거나 중간에 조언을 하거나 할 때 저희도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적용된 ESG 가이드라인들을 보면서 맞춰서 그거를 어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어드바이스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사 쪽에 좀 적용이 되고 나면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스타트업 중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IPO 단계에서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 몇 년 안에 굉장히 일반적인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사들이 ESG를 공부하시고 가이드를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최경희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게 규제가 시장을 만드는다는 거에 저도 공감하는데 규제가 이제 뭐 불합리하고 난금 규제는 우리가 다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규제가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일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문제를 낸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어라. 문제를 발견할 필요 없이 이걸 문제로 낸 거죠. ESG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죠. 뭐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탄소 중립해야 돼. 강제로 안 하면 죽어라고 하니까 그럼 굶어야 되나? 아니면 만들지 말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들의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아까 저희가 뭐 딥테크 얘기도 하고 세컨더리 얘기도 했는데 글로벌 를 이번 이제 스타트업 코리아 발표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글로벌이 살 길이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위인데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여러 개 말씀하시면은 또 일반적인 얘기가 되니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정희 상무님부터 해볼까요? 한 가지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한 가지 VC도 공부해야 된다. 여기에 사족을 조금 붙이면 이제 국내 VC가 이제 해외 네트워크가 약하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외국 스타트업이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데 뭔가 그 역할을 잘 못해준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사실 요 3, 4년 사이에 많이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기도 하시고 또 요즘 국내 VC 중에서도 딜 소싱 파트너로 해외 VC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또 아예 그냥 LP로서 활동을 해서 해당 나라에 대한 난리지를 쌓고 또 직접 투자를 하기도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잘 토양이 돼서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태생의 역시 글로벌인 회사들을 외국으로 보내줄 줄도 알고 해외 투자자를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그러면서 먼저 찾는 VC로서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은 사실 이제 각 VC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고요. 사실은 제가 투자자분들 별로 없을 때는 약간 도발적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보다 VC의 글로벌 역량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꼭 떨어진다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그래야 이제 우리 VC들이 글로벌로 스타트업들을 이끌어줘야 더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은 스타트업 역량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최경희 이사님은 저 여기 써놨는데 고민하셨죠, 똑같은 얘기 말씀하셔갖고 네? 투자사의 글로벌 역량이라고 썼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넘어갈까요? 헌팅한 건 그럼? 아니고요. 발언 없이. 그리고 그 뭐 저희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사가 글로벌에 나가겠다고 하는 창업자를 투자하고 이제 특히 초기에는 엑셀러레이팅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라고 하는 더 도발적인가요? 네, 그런 영역이라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도 이제 글로벌 파트너가 계시고 저희 대표님도 요즘에 거의 그 한국의 반 해외 동남아시아에 반 계세요. 그래서 가시면 글로벌 서밋 가서 발제도 하시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도와주고 계신데 저는 투자사가 먼저 준비돼야 창업자들도 글로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마침 또 국가가 관련돼서 펀드 결성이나 이런 것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뭐 한 3, 4년 뒤엔 정말 많은 글로벌 창업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공감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또 정부도 공감을 하시고 또 기재부에서도 계속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또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도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또 두 분 진짜 뛰어난 두 분이 어렵게 걸음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뭐 스타트업 창업자나 아니면은 또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거나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최근 트렌드 뭔가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이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여기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최근의 투자 트렌드여도 되고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키워드 하나는 꼭 가슴에 품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 할게.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최경희 이사님. 저는 이거는 저희 포트폴리오사들한테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만약에 산업 영역으로 이 시기가 기회다 싶은 산업은 내가 속한 영역이 최근에 그 국가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초격차 10대 영역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창업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 그럼 저는 되게 외부의 기회가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딥테크 안에서 약간 국가가 정한 초격차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과 로컬입니다. 그래서 로컬 펀드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고 저희도 이제 강원 전부 펀드를 이번에 또 하나 오픈을 했는데 기존의 스타트업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던 곳들이 이제 스타트업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 계셨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 하신 분한테 되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저는 이제 좀 또 초기 창업가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으로 투자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되게 야심차고 나의 스토리가 내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느껴서 어떻게 창업을 했다 이 스토리가 먹혔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먹히는 시대가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먼저 오고 그 숫자에 스토리를 입히실 수 있어야지 이제는 스토리만으로 투자받는 시기가 아닌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가지고 하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정희 이사님, 상무님. 그 오늘 이제 ESG에 관련된 언급도 나오셨으니까 이제 드는 생각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 ESG 임팩트 투자사에서 몸담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최경희 이사님도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일반 관중들도 그렇고 스타트업에서도 ESG 중에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환경 기업이 아니면은 E는 말고 S랑 G를 뭐 해야 되나요? 나는 소셜 임팩트 회사도 아닌데 G에 뭐 포커스를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어떻게 다른 포럼에서도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 환경을 생각하고 소셜을 생각하고 거버넌스를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사실 코퍼릿 펀더멘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펀더멘탈이다. 그냥 원래 본인 뾰족하게 그 사업을 하시되 기본에 충실을 해서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뭐 이제 우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방향성이든 이제 돈을 따서 내 사업을 일으켜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그런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든 그냥 펀더멘탈을 보고 가면은 뭐 유동성이 어쩌고 아니면은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쭉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책도 만들어지고 투자 환경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그 기획재정부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같이 하는 벌써 6년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기재부에서 아직도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한 20초씩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잘 되기 위한 정책 뭐가 필요하다 하나씩만 말씀하시고 끝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근데 이건 딱 생각나네요. 원래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딥테크를 미시는 그 관점에서 세컨더리 펀드에서도 엘로케이션 하실 때 딥테크에 많이 엘로케이션 하시는 것도 정책 흐름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희 이사님. 굉장히 어려운. 이제 저희가 펀드 만들 때 이제 기후 섹터의 펀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소부장이나 분류를 할 때 환경이나 뭐 이렇게 딥테크 이렇게 있지만 정말 약간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펀드로 섹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문제 저희도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쯤에 한번 그 정책 보고서를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실 이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통해서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성장 4.0 이런 플랜들을 내놨는데,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도 그렇고 방향성 굉장히 잘 잡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재부 차관님이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도 하셨지만 이게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될 것인가는 뭐 이 자리에 계신 이런 전문가들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런 의견을 많이 경청하면서 하는 게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두 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